서울의 새벽은 아직 어둠을 벗지 못했지만 거리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이미 살아있었다. 버스가 떠날 때마다 희미한 매연이 퍼졌고 그 속을 작은 체구의 소녀들이 바쁘게 오갔다. 그 중에 18살의 선자도 있었다. 경상도 시골에서 홀로 상경한 지 이제 한 달. 그녀의 하루는 해보다 먼저 시작됐다. 오늘도 새벽 5시 낡은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구로공단 방향 버스에 올랐다. 도시락은 전날 밤 스스로 싸둔 것이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손맛은 없었지만 익숙지 않은 도시의 하루를 버티기엔 그 정도면 충분했다. 버스 안은 졸린 얼굴들로 가득했다. 모두가 같은 제복, 같은 가방, 같은 피곤함을 지니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미완의 도시가 스쳐갔다. 새로 세워지는 공장 벽돌, 흙먼지, 철골, 그리고 저 멀리 붉게 피어오르는 굴뚝의 연기. 선자는 창문에 이마를 댄 채 고향을 떠올렸다. 논물이 마르던 여름날 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논두렁에 서 계셨고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선자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서울 가서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밥은 꼭 챙겨 먹어라.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버스가 공단 앞에 멈췄을 때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기계 기름 냄새와 철 냄새, 그리고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철문 안쪽에서는 이미 재봉틀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선자는 배정받은 봉제라인 끝자리로 들어섰다. 아직 손이 익지 않아 실을 끼우는 일조차 서툴렀지만 다른 여공들의 손놀림은 놀라울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누군가는 바늘을 움직이고 누군가는 다리미를 들고 또 누군가는 재단된 천을 묶어 나르고 있었다. 기계의 소음 속에서도 서로의 숨소리가 느껴졌다. 오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손끝이 따끔거렸고 손가락 마디에는 실밥이 엉켜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향의 들판을 떠올리며 이를 꽉 다물었다. 이 손끝이 내 밥줄이니까. 점심시간이 되자 작업대 사이로 도시락 냄새가 퍼졌다. 선자는 자리에 앉아 이미 식어버린 밥을 조용히 먹었다. 옆자리의 동료는 무심히 묻는다. 시골에서 왔어요? 네, 올해 봄에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한두 달 지나면 손이 알아서 빨라져요. 그 말에 선자는 작게 웃었다. 도시에서 처음 건넨 따뜻한 말이었다. 퇴근 시간은 해가 질 무렵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고 공장 굴뚝마다 불빛이 깜빡였다. 선자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다. 이 도시의 불빛도 언젠가 내 것이 될까? 그런 생각이 잠시 스쳤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손에는 아직 실밥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은 피곤의 흔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자 공단의 소음도 차츰 멀어졌다. 선자는 불을 끄고 누워 낯선 도시의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겠지. 그녀의 첫 번째 서울의 봄은 그렇게 기계의 소리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재봉틀의 바늘은 하루에도 수천 번 오르내렸다. 공장 안은 언제나 그 소리로 가득 찼다. 철이 부딪히는 규칙적인 진동, 바람에 흩날리는 실밥, 그리고 기계 틈 사이로 번지는 땀 냄새와 분진 냄새. 선자는 이제 손이 조금 익었다. 처음에는 실을 끼우는 데만 10분이 걸렸지만 이제는 눈을 반쯤 감고도 바늘의 구멍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의 손끝엔 작은 상처들이 자리 잡았고 그 상처가 하나둘 늘어날수록 숙련공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점심시간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영숙 언니가 말을 걸었다. 손끝이 아직 아프지? 조금이요. 이제는 괜찮아요. 그래도 밤에는 꼭 연고 발라.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엔 손이 굳어버려. 언니의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길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손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야. 우린 손으로 밥 벌고 손으로 꿈도 꾼다. 그 말은 선자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 선자는 쉬는 시간마다 자신의 손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손가락 마디마다 실밥이 감겨 있었고
그것이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꿰매는 선처럼 느껴졌다. 작업장의 공기는 늘 무겁지만 때로는 웃음소리도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르기도 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소녀들은 장난스럽게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덕분에 긴 하루가 조금은 덜 지루해졌다. 그러나 공장은 웃음만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바늘이 손을 스치면 피가 배었고 하루 12시간의 노동은 어깨를 돌처럼 만들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은 곧 약한 사람의 표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퇴근 후 선자는 기숙사로 돌아와 작은 수첩에 하루의 일을 기록했다. 오늘은 실밥이 많이 끼었다. 언니가 도와줬다. 그래도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짧은 문장 속엔 피로와 희망이 나란히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영숙 언니가 말했다. 이제 곧 월급 말이야. 내 첫 월급이지. 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첫 월급은 꼭 의미 있겠어. 나도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이불을 보냈거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선자는 그날부터 우체국 광고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송금이라는 단어를 눈으로 읽었다. 드디어 월급날. 손에 닿은 급여 봉투의 질감이 낯설고 묘하게 따뜻했다. 작은 종이봉투 속에는 열흘치 잔업수당까지 포함된 돈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퇴근 후 기숙사로 돌아오던 길. 거리에는 퇴근한 여공들로 붐볐고 길모퉁이에서는 붕어빵 냄새가 피어올랐다. 선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결국 그냥 지나쳤다. 그 돈은 자신이 쓸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선자는 편지지를 꺼내 서투른 글씨체로 써내려간다. 엄마, 아버지. 저 서울에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쌀 한 가마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벌었다고 하면 동네 분들이 놀라시겠죠? 이 돈 보내드리니 밭일은 조금 쉬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녀는 편지를 접고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우체국에 가서 집으로 돈을 붙였다. 창구 직원이 도장을 찍는 순간 선자의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 눈물은 금세 마르지 않았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며칠 뒤 기숙사로 어머니의 답장이 도착했다. 흐릿한 연필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다. 선자야, 돈 잘 받았다. 네가 보낸 돈으로 쌀 사고 닭 한 마리 샀다. 밥 먹을 때마다 네 생각난다. 몸 아프지 말고 잘 지내라. 그 편지를 읽으며 선자는 처음으로 울음을 참지 못했다. 눈물이 떨어져 편지의 글씨가 번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편지를 꼭 쥐고 있었다. 그날 밤 기숙사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멀리서는 여전히 공장 굴뚝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불빛과 연기를 바라보며 선자는 천천히 속삭였다. 이 도시가 내 고향은 아니지만 이제 내 삶은 여기서 자라고 있구나.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바쁘고 고단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자부심이 생겼다. 자신의 손끝이 누군가의 옷깃을, 누군가의 생계를, 그리고 이 나라의 옷감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손의 상처가 조금은 덜 아팠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녀의 청춘의 흔적이었으니까. 하루를 마친 밤, 선자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재봉틀 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다. 그 소리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처음엔 단순히 버텨야 하는 소리였지만 지금은 희망의 리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일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그날 밤 서울의 새벽은 다시 그녀를 품었다. 기계의 소음과 사람의 꿈이 뒤섞인 그 시간 속에서 선자의 청춘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꿰매지고 있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작업장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창문은 열려 있고 선풍기는 먼지만 돌렸다. 천더미는 낮에도 밤에도 낮은 산처럼 쌓였고 바늘은 그 산맥 위를 쉴 틈 없이 오르내렸다. 선자는 이젠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다. 손은 빨라졌고 눈은 한 땀의 어긋남도 놓치지 않았다. 숙년이 늘수록 시간도 잘 흘러가는 줄 알았지만 어느 날 문득 시계는 늘 같은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야간 잔업이 길어지던 주 라인에 작은 사고가 났다. 신입이 다리미를 놓치며 천이 그을렸고 감독은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들 앞에서 꾸중이 길어졌고 신입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끝나고도 한동안 재봉틀 소리는 흔들렸다. 그날 저녁 기숙사 계단에 걸터앉은 선자에게 영숙 언니가 물었다. 너라면 뭐라고 했겠니? 저도 아마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틀려서가 아니라 먹고 살아야 해서야. 언니의 말이 오래 남았다. 일터에는 누구나 넘을 수 없는 벽이 하나씩 있었다.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사람들은 각자 다른 모양으로 침묵했다. 며칠 뒤 잔업수당이 계산에서 빠진 날이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담담한 침묵이 공기를 채웠다. 선자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말을 꺼내기엔 목이 너무 말랐다. 그때 영숙 언니가 조용히 말했다. 이럴 땐 직접 묻지 말고 기록을 남겨. 너도 너의 시간을 세어보는 거야. 그날 밤 선자는 수첩에 작은 표를 그렸다. 일한 날짜, 시간, 잔업받은 금액. 줄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세상이 늘 공평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세는 일만큼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퇴근 후 공장 근처 야간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글자들이 겹쳐 보였다. 선생님이 칠판에 적는 알파벳이 느리게 따라왔다. 어느 순간부터 서툴렀던 한글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영어 문장들도 마음으로 들어왔다. 읽을 수 없던 문장들이 읽히기 시작했다. 한 장의 종이와 한 줄의 문장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덜 막막해지는 기분이었다. 야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공장 담벼락에 새겨진 낙서를 보았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거야. 선자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어 보았다.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르게 살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누구도 지우지 못할 것이다. 가끔 그녀도 흔들렸다. 이 일의 끝이 있을까? 여기서 평생을 보내게 될까? 그러다 다시 바늘을 들었다. 바늘 끝이 천의 결을 찾아 들어갈 때 손은 자신의 자리를 잊지 않았다. 어느 길에서든 손이 먼저 길을 냈다. 한 달이 지나 감독이 라인의 배치를 바꿨다. 선자는 중간 자리로 옮겨갔다. 라인의 흐름을 맞추는 일은 처음보다 훨씬 어렵고 섬세했다. 처음 며칠은 어깨가 돌처럼 굳었다. 그러나 사람이 놀라운 건 버티다 보면 몸이 마음보다 먼저 적응한다는 사실이었다. 선자는 그 사실을 자신의 근육으로 배웠다. 어느 늦은 밤 창밖에 비가 내렸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천 위로 번졌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줄어들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선자는 수첩을 펼쳐 오늘의 시간을 적었다. 글씨가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자신이 하루를 세고 있다는 작은 자부심이 빗소리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달라질 수 있다. 비는 그치고 아침은 온다. 아침이 오면 나는 다시 바늘을 든다. 그것이 나의 오늘이고 내일을 여는 방법이었다. 가을이 한 번 더 지나고 겨울이 한 번 더 왔다. 사람들은 바뀌기도 하고 남기도 했다. 기억은 새로 오고 떠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히 붙잡지 못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천의 가장자리를 정확히 찾아냈다. 선자의 고향에서는 동생이 중학교에 갔다는 소식이 왔다. 첫 월급을 붙였던 그날처럼 마음이 뜨거워졌다. 돈이 사람을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배움이 사람의 길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녀는 야간 학교를 계속 다녔다.
읽고 쓰고 세는 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겨울밤 기숙사에서 작은 생일잔치가 열렸다. 라면 냄비 하나, 계란 몇 개, 그리고 초 하나. 사람들은 웃으며 자신의 사연을 한 줄씩 꺼내놓았다. 누구는 남동생 군대 보낸 이야기, 누구는 부모님 병환이 나았다는 소식, 누구는 내년에 다른 공장으로 옮길 계획. 각자의 길은 달랐지만 서로의 이야기가 따뜻한 국물처럼 몸에 스며들었다. 선자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라인의 흐름을 읽는 눈이 생겼고 막히는 곳을 먼저 찾아 정리하는 버릇이 생겼다. 언니가 말했다. 내가 있어야 라인이 덜 흔들려. 그 말은 그 어떤 칭찬보다 크게 마음을 울렸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새해가 밝을 무렵 선자는 오래 묵혀둔 결심을 편지로 적었다. 엄마, 올해는 조금 다른 공부를 해볼게요. 재단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어요. 더 오래 이 일을 하려면 더 깊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대답은 며칠 뒤에 왔다. 내가 좋으면 해라.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겁이 줄더라.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선자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토요일, 선자는 혼자 공단을 벗어나 오래된 사진관을 찾았다. 주인 아저씨는 낡은 배경막을 펴주며 말했다. 정장으로 찍을래? 그냥 작업복으로 찍을래요. 셔터가 떨어지는 순간 선자는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알았다. 지쳐있지만 무너지지 않은 얼굴.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 시간은 흘러 공장 근처 풍경도 천천히 바뀌었다. 빈 부지에 새 간판이 세워지고 어느 건물은 용도를 바꿨다. 사람들은 늘 바빴지만 아주 가끔은 걸음을 멈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괜찮냐는 짧은 인사가 거대한 위로가 되던 시절이었다. 선자는 자신에게도 물었다. 나는 괜찮나?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르나? 답을 쉽게 얻지 못하는 날이면 그녀는 작업대에 손을 올리고 숨을 고르곤 했다. 손바닥에 새겨진 작은 굳은 살이 대답 대신 따뜻하게 되뇌었다. 괜찮다. 여기까지 잘 왔다. 몇 해가 더 흐른 뒤 선자는 공단 근처를 다시 찾았다. 예전의 굴뚝은 대부분 사라졌고 새로 지은 건물들의 반짝이는 유리창이 빛났다. 한때 자신의 라인이 있던 자리에는 다른 회사의 로고가 걸려 있었다. 낯설고도 익숙한 풍경이었다. 선자는 조용히 손을 들어 허공을 더듬듯 라인의 위치를 그려보았다. 바늘이 오르내리던 자리, 천이 흘러가던 방향, 사람들이 서 있던 간격.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자신의 기억 속에서 다시 이어졌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그때의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꿰맨 실밥은 누군가의 몸을 따뜻하게 덮었고 누군가의 내일을 단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이 도시의 옷감 어딘가에는 아직도 우리의 실 한 올이 살아있다고. 돌아서는 길, 하늘이 맑았다. 선자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예전에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떠올랐다. 두려워도 괜찮다. 손을 믿어라. 손은 마음보다 먼저 길을 찾는다. 그녀는 웃었다. 청춘은 이미 지나간 것 같았지만 실은 지금도 계속 꿰매지고 있었다. 어제의 상처도 오늘의 고민도 한 땀 한 땀 이어붙이면 언젠가 따뜻한 무늬가 된다. 집에 돌아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작업복 차림의 소녀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눈동자는 지금의 눈동자와 닮아 있었다. 지쳐있지만 무너지지 않은 표정. 그때도 지금도 그 얼굴 위에 손을 올려보며 선자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고맙다. 그 시절의 나. 그리고 함께 있었던 우리. 우리는 서로의 실밥이 되어 서로를 붙들어 주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